신규철 TV 채널에 영상을 올리면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거든요. 저희가 빠짐없이 다 보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뭐 감압술 하라 하고 또 유압술 하라 하고 자꾸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 아마 그거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많으신가 봐요. 오늘은 척추센터 서집석 원장님과 함께 감압술과 유압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정말 궁금했던 주제인데요. 사실은 이거 하기 전에는 저는 이 감압이라는 말이 강하게 이렇게 압박을 한다 막 이런 건 줄 알았어요. 네네. 그래서 좀 무식한가? 뭐 이렇게 해서 근데 이런 거 하고 나니까 이 감압이라는 게 압력을 감한다, 이렇게 줄여준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렇죠, 교수님. 맞아요. 네. 근데 또 궁금한 게 이 그런 말 뜻뿐만 아니라 뭐야? 압력을 줄여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 그렇죠. 네네. 맞아요. 그래서 이 압력을 줄이는 게 왜 중요한지 이게 좀 궁금해요. 그 신경이 눌려서 환자분들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가 감압을 한다는 건데요. 우선 그 신경이라는 거는 이제 신경관, 척추관, 그 통로가 있습니다. 네. 지나가는. 네. 네, 그 통로가 저희가 막 유연하게 막 팽창이 되고 축소되고 그런 게 아니라 360도로 뼈랑 물렁뼈로 이제 감싸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통로가 거의 일정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근데 그 일정한 통로 안에 원래 이제 신경의 공간인데 그 부분으로 이제 뭐 디스크가 튀어나온다든지 아니면 인대가 두꺼워지거나 뭐 뼈가 두꺼워져서 그 척추관으로 이제 침범하게 되면 그만큼 신경이 좀 눌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보통 말하는 뭐 디스크 협착증이라는 게 신경이 눌려서 증상이 나오는 건데요. 그래서 눌려 있는 거를 저희가 제거해 주기 때문에 그 신경을 누르고 있는 것들을 해서 압박을 제거해 주기 때문에 감압술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눌려 있는 걸 이렇게 없애준다, 뭐 네. 이렇게 해서 그 감압술 이렇게 하는군요. 그러니까 심력으로 신경이 이제 압력이 가는 거를 이제 풀어준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감압술이 되는 거죠. 그럼 다음번에는 우리가 유압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유압술은 사실 우리가 척추술에서는 가장 맨 마지막 단계, 맨 마지막 단계로 할 수 있는 좀 고난이도의 좀 어렵고 힘든 수술이거든요. 이제 역사는 꽤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은 이 척추 유압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린아이들, 그러니까 뭐 허리가 휘고 이제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펴주기 위해서 이제 수술했는데 이제 그것들이 보통 한 90년대, 1990년이죠. 2090년이라. 그때부터 이제 척추관 협착증에 쓰기 시작을 했거든요. 굉장히 또 어려운 수술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수술하는 사람들은 사실 정형외과 영역에서는 3D 영역, 아무도 안 한 사람들이 하는 맨 밑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수술이었거든요. 그만큼 이제 유압술은 좀 어렵기도 하고 고난이도의 수술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보통 유압술이라는 거는 보통 이제 원래 용어는 이제 척추체 유압술이라고 저희가 말을 하는데요. 척추체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뼈거든요, 뼈. 네. 그러니까 뼈를 붙여주는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 뼈와 뼈 사이에는 이제 물렁뼈가 있고요. 네네. 근데 그 물렁뼈가 이제 뭐 많이 돌출이 됐다든지 기능이 없다든지 그렇게 되면 이제 그걸 대신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걸 인공뼈를 집어넣게 되기도 하고요. 또 불안정성이 있는 경우에는 단단하게 고정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척추체 유압술과 그 뒤쪽으로 이제 나사못을 보통 철심 박는다고 아마 많이들 들으셨을 겁니다. 들어봤어요. 보통 뭐 철심이라고 하면 다들 알아들으시는데 그래서 나사못 박는 수술을 같이 이제 저희가 같이 병행을 하는 걸 유압술이라고 합니다. 철심 박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게 저희는 또 생각해 보면 허리에 철심을 박아? 그럼 이게 구부러지지도 않고 이렇게 고정하는 거 아니야? 허리 철심을 박았다면 이거를 구부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이제 착각을 하고 오시는 게 우리가 허리를 구부리고 피고 하는 게 이제 허리 때문에 난다고 생각을 하세요. 네. 근데 실제로 허리를 구부리고 피는 거는 이 고관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보세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보세요. 여기가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가. 네, 여기. 그러네.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움직이는 거지 이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렇구나. 우리가 실제로 허리가 움직이는 거는 한 분전일당 보통 뭐 5도? 5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허리를 암만 많이 고정을 한다 그래도 구부리고 피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단지 이게 안 되죠, 이게 이렇게. 이 유압술의 종류도 사실 굉장히 많아졌어요. 제가 예전에 배웠을 때는 사실 이제 척추 유압술이 이렇게 뒤에서만 수술했거든요. 요즘은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이 발달했죠. 네. 제가 보기에도 요즘 우리 새로운 선생님들이 하시는 수술 보면은 진짜 환자들한테 편하고 진짜 깔끔하게 끝나는 수술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떤 수술이 있어요, 요즘? 그러니까 예전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이제 후방으로만 접근을 해서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후방으로 해서 접근할 때는 어쨌든 크게 보통 절개선을 내야 되고, 근데 허리 뒤쪽으로 접근하면 이렇게 만져지는 게 다 이제 근육이거든요. 뭐 어깨나 무릎 같은 데는 저희가 수술할 때 근육이 없잖아요. 딱 만지면 뼈가 바로 만져지는데 허리 같은 경우는 이 근육을 다 발라줘야 됩니다. 그 근육도 바르고 그 뼈를 다시 돌출시키고 또 뼈가 그 신경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감싸고 있기 때문에 그 뼈도 저희가 제거를 해줘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이 있어서 후방으로는 뭐 근육도 좀 많이 다치게 되고 그 과중에 뭐 근막, 뭐 인대도 많이 다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 발달되면서 이제 그런 걸 좀 최소한으로 다치게 그러니까 좀 보존하면서 수술할 여러 방법들이 나왔는데 그래서 뭐 전방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아니면 옆으로 하는 뭐 사측방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특히 뭐 전방이나 뭐 사측방 같은 경우에는 뭐 근육을 다치게 하지 않고 사실 뼈도 잘라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예전에 비해서는 그런 것들이 좀 근육들이나 뭐 전반적인 이 구조물들을 많이 세이브 시켜서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은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신경 막혀 있는 걸 풀어주는 이제 감압술이거든요. 이제 감압술이 된 상태에서 허리를 유압을 하느냐 마느냐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요즘 이 감압술도 엄청나게 많이 발전했죠. 네. 요즘 거의 째지 않고서 거의 뭐 현미경으로 본다든지 내시경으로 본다든지 굉장히 많이 발전했잖아요. 맞습니다. 어떤 식으로 발달했죠? 그러니까 우선 예전에 맨눈으로 할 때는 말씀하신 절개선이 컸고 그다음에 이제 현미경이 이제 주로 대세가 돼서 현미경 같은 경우는 한 3cm에서 조금 째면 18mm 정도 째고 제가 수술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제 내시경이 이제 최근 들어서는 또 많이 각광받기 시작했고 많이 하게 되는데 내시경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은 한 새끼손톱 정도 저희가 구멍 낸다고 말씀드리거든요. 아, 새끼손톱? 예, 이 정도 구멍을 뚫어서 제가 수술을 한다. 오. 이 구멍으로 이제 내시경이 들어가고 뭐 그 구멍으로 기가 들어간 경우도 있고 아니면 또 이 정도 구멍을 또 하나 뚫어서 수술도가 들어가서 그 신경을 누르고 있는 나쁜 인대나 그 디스크를 제거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절개선이 작아질수록 아무래도 환자분들이 근육이 덜 다치거든요. 환자분들이 이제 수술하고 나서 이 생각보다 이 수술 그 근육 통증이 되게 오래 가고요. 수술 후에? 네, 그 근육이 사실 한 번 다치면 예전처럼 100% 돌아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럼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수술하고 나서 허리가 더 많이 무겁다는 분들도 있고 허리 통증을 또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수술을 했는데 통증이 더 나아요? 네, 허리통. 그러니까 허리 수술을 해서 허리 통증이 생깁니다. 그렇구나. 네, 그래서 그럼 아무래도 점점 이 작아질수록 환자분들이 좀 느끼는 그런 수술 후 통증들이 좀 많이 좀 줄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 원리는 같은데 이제 나날이 이제 기술이 발전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상처는 조금 내고 뭔가 네, 이렇게 결과가 더 좋은. 결과는 똑같이 얻을 수 있는. 똑같은. 네, 그렇죠. 그러면은 흉터도 적고 통증도 적고 그리고 재활 그 기간도 짧은 그런 거가 더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술하게 되면 예전에는 막 일주일씩 입원하고 수술하고 며칠씩 누워 있었는데요. 이제는 뭐 조금 빨리 끝난 수술들은 이제 오전에 수술했으면 오후에 걷기도 하고요. 보통 그 다음 날 다 걷는 거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궁금한 게 이게 어떨 때는 감압술을 하고 어떨 때는 유압술을 하고 이런 그 기준이 있나? 근데 이게 또 제가 보니까 병원마다 감압술 하세요. 또 다른 때는 뭐 유압술 하세요. 이럴 때도 있거든요. 그럼 도대체 나한테 좋은 건 뭐야?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이런 기준이 뭘까요? 아무래도 감압술은 신경을 풀어주는 수술이고요. 네. 보통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뭐 디스크 질환, 뭐 협착증 이때 다 감압술을 다 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이제 뭐 척추 불안정성, 뭐 저희가 뭐 척추 원방 전이증, 뭐 분리증, 뭐 후만증 이런 것처럼 좀 관절이 같이 약한 게 동반돼 있을 때는 불안정성이 더 심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단단하게 고정을 해줘야 돼서 유압술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이게 어떤 병원에서는 감압술하라고 어떤 병원에 유압술하라고 그러는데 이게 사실 정답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정답 주세요. 왜냐하면 병이 보통 단순한 거는 정답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이제 디스크가 터졌다 한 부위, 그건 그냥 디스크 끄집어내면 사실 저희도 되게 좋거든요. 그런 경우가 저희가 지금 환자분들이 명이 만났다 이러고 가시고. 네. 잘하네. 근데 이제 병이 여러 군데 있는 경우에는 이게 되게 여기까지 수술을 할지 말지가 되게 애매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저희가 뭐 환자분들의 뭐 나이나 아니면 뭐 생활 습관, 뭐 직업 이런 것들을 다 고민을 해가지고 상의를 좀 충분히 해서 뭐 관리를 잘 하실 것 같으면 충분히 좀 위험성을 고지해드리고 감압술만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또 활동성이 너무 많고 이분은 제 말 안 듣고 계속 일하실 것 같다. 그러면 그냥 확실하게 튼튼하게 그냥 고정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구나. 제 경험으로 보면 이건 그 병원의 성향과 의사의 성향인 것 같아요. 이제 어느 병원 가면은 전부 다 이제 유압술을 하라는 병원이 있고 또 어떤 병원 가면은 감압술만 하자는 병원도 있고 이제 그게 자기가 여태까지 쭉 수술을 해보니까 이 정도는 우리가 유압술 안 하고 감압술 해도 환자들이 편하더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유압술 안 하고 감압술을 하죠. 근데 반대로 이런 정도 감압술 했더니 사람들이 더 힘들어하고 재수를 하게 되고 그런 경험이 많은 병원이나 많은 사람들은 유압술을 선호하게 돼요. 그래서 그게 사실은 이제 뭐 우리가 적응증으로 감압술 플러스 척추 불안정성이나 변형이 있을 때 유압술을 하는 게 원칙이긴 하지만 이제 그런 적응증은 이제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변해요, 자꾸만. 그래서 그거는 이제 병원의 성향이 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좀 알아보고서 하시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맞는 거가 또 따로 있으니까. 맞아요. 보니까 환자가 병원도 궁합이 있는 것 같고 의사도 궁합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자기한테 맞는 병원, 자기한테 맞는 의사 찾는 게 더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통념적으로 허리 수술하기 전에 3군데 병원 가보라라고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근데 그러면 정답 찾을 것 같죠? 아니요. 미쳐버려요. 다 다른 얘기를 3군데 병원에서 수술하지 마세요 그런 병원 있고 이거 감압술만 해도 됩니다라는 병원도 있고 이건 유압술 해야 됩니다라는 병원이 있어. 어디 찾으라는 거야. 그래서 사실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제 물어보고 이제 그 병원의 평판 보고서 선택을 하시는 게 더 좋은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 적도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저 결론을 못 내리겠으니까 선생님이 딱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그러면은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요, 이 감압술하고 이 유압술이 그 재발을 할 수 있는 재발이 조금 더 많은 그런 게 더 있나요? 그런. 보통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봤을 때는 환자 초기 상태가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초기 환자가 상태. 수술 전 상태요. 그러니까 환자분이 병변이 한 군데밖에 없고 그렇고 단순한 병변이라면 사실 유압술이나 감압술이나 둘 다 사실 재발률은 거의 없고요. 근데 이제 병변이 여러 군데 있는 경우부터 이제 골치가 아파지는데요. 뭐 디스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디스크가 다시 터지는 재발 가능성도 있고요. 보통 건 저희가 뭐 5에서 10% 정도 설명을 드리고요. 유압술 같은 경우는 수술한 부위는 튼튼하거든요, 아주. 그러니까 그 부분이 재발이라고 하면 그 부위가 아니라 다른 부위, 인접 부위에서 저희가 보통 문제가 생긴다고 보는데 그 경우도 사실 뭐 엄청 높은 거는 아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제일 많이 환자분들이 알고 계시고 또 보통 이제 관리를 또 잘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재발이라는 거를 사실은 우리가 좀 정확하게 정의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재발이라고 하는 건 한 번 치료했는데 그게 똑같이 생겼다는 걸 우리가 재발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척추 같은 경우에는 뭐 목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꼬리뼈까지 뭐 32개, 33개 굉장히 많은 뼈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4, 5번 수술했는데 사실은 3, 4번에 새로운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아니면 2, 3번에 생길 수 있고 다른 곳이 생길 수 있는데 아픔은 똑같으니까 환자들은 재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부위가 비슷하니까 우리가 느끼기에. 그렇죠. 네. 그런 이제 그건 재발이 아니라 이제 새로 생긴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수술한 부위에 똑같이 또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감압술 같은 경우는 보통 한 2%에서 5% 정도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그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관리하고 운동하고 바른 자세하고 이제 하라는 거고. 그러니까 유압술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서 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술한 부위를 완전히 굳혀버리니까 이제 수술한 부위는 문제가 없죠. 대신 위나 아래쪽에 오히려 힘이 덜 받기 때문에 또 새롭게 뭐 척추가 협착력이 생긴다든지 뭐 디스크가 생긴다든지 이렇게 생길 수가 있는데 사실 그런 경우도 보통 한 10%에서 15% 정도는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것까지 우리가 재발이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고 새롭게 생겼다라고 이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환자 입장에서는 허리가 뭉뚱그려서 이렇게 다 아프니까 그렇죠. 저 허리 예. 아파요, 재발했나 봐요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제 위치나 이런 데가 좀 다르고 그럴 수 그렇죠. 있다는 말씀이신 예. 거죠. 사실 감압술이나 유압술이나 고민할 정도라면 척추 질환이 많이 진행됐다는 얘기거든요. 그 단계로 하기 전에 해볼 수 있는 시술도 많이 있고 또 감압술, 유압술 다양한 치료법이 있으니까 늦기 전에 병원에 오셔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꾹꾹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